안녕하십니까. 일반화약학 수업 제3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안 폭약, 암포 폭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노벨상 이제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이렇게 수업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갖고 끊어갖고 수업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수업은 초안 폭약에 이어갖고 함수 폭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함수 폭약 내용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앞 시간에서 붙여갖고 강의하기에는 조금 길어지고, 이걸만 따로 띄어내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 돼갖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렇게 잘라서 수업을 하게끔 됐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잘라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잊어버리셨을까봐 앞에 걸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첫 시간에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이제 흑색 화약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 발명이 됐고, 연단술사, 연금술사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로저 베이컨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화약과 연료의 차이를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산소 공급제가 공기로부터 들어오게 되면은 연료, 물질 안에 포함이 되면 화약이라고 나눠줬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그 산업용 폭약이 발달하는 역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이너마이트와 암포를 얘기를 해야 됐고, 그 중에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니트로글리세린과 니트로셀룰로스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암포, 초안 폭약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지는, 귀루토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지는 연도와 똑같게 됐고,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지면서 탄광용 폭약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탄광용 폭약에서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때문에 지금 함수 폭약이 지금 발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포가 이제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퓨어 오일이라고 해서 이제 암포 폭약이고, 초안 폭약이라고 되는데, 또는 초안 유제 폭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흑색 화약처럼 그 암포 폭약 역시 초안 암모늄 나이트레이트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계에 직면하게끔 되는데, 이거의 그 단점은 뭐냐면, 초안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폭약 자체가 가연물이 이제 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암포를 다룰 때 얘기하겠지만, 그 암모늄 나이트가 한 90% 이상이고 연료가 10% 이내예요. 보통 한 6%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그 초안 폭약 자체가 알맹이로 이루어졌고 밀도가 좀 작기 때문에 위력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폭발 속도만 따지게 되면 한 2000m/s예요. 그 초안 폭약이 뭐 많게는 높게는 한 4,800, 4,000까지 나오고, 근데 니트로글리세린 뭐 이런 건 한 7,500 이렇게 나와요. m/s로. 그러니까 이제 좀 위력이 약하죠. 그리고 이거보다는 내수성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조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이제 산화제, 그러니까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들이 다 수분에 약해요. 그런데 탄광용 폭약이나 아니면 이제 천공, 구멍을 뚫어서 터트리는 것들은 다 이제 지하에 지하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폭약이 물을 흡수하게끔 되고, 결국은 터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수성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되게 둔감해요. 그래서 폭약을 터트리려면 결국은 뇌관을 꽂아갖고 그거를 터트려야 되는데, 뇌관만으로도 완벽하게 기폭시킬 수 없어갖고 우리가 전폭약이 필요하게 됩니다. 부스터가 필요하게끔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초안 자체가 초안 유제 폭약이니까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에다가 이제 경유를 섞었는데,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도 그렇고 경유도 그렇고 비중이 물 1보다 작아요. 즉 물 위에 뜬다는 얘기죠. 0.8에서 0.9니까
만약에 이제 그 땅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고 화약을 이제 집어넣은 상태라면 밑에 물이 차 있으면 화약이 다 물 위에 둥둥둥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는 이제 터트리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알맹이 형태니까 장전 비중, 그러니까 구멍에다 화약을 넣었을 때의 밀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근데 이 밀도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 폭발 속도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뒤에 뭐 나중에 수식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밀도가 높아지면, 즉 비중이 높아지면은 폭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암포 폭약 자체가 위력이 낮은 상태고, 원래 물질 자체가, 왜냐하면은 가연물이 적게 들어가니까, 위력이 약한 상태에서 장전 비중까지 낮아버리니까 아주 단단한 돌멩이들, 즉 경함이라는 게 그 강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단단한 돌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단한 돌멩이를 부시기 위해서 이 암포를 쓰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돌멩이를 깰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암포는 약간 딱딱하지 않은 곳에 벤치 발파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완전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폭약이라고도 보기보다는 블라스팅 에이전트로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슬러리 폭약이고, 슬러리 폭약에서 슬러리라고 하면은 왼쪽에 보이네요. 요만큼 보이네요. 자, 슬러리 폭약이라고 보면은 약간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물이 있는 상태에서 부유물들이 떠 있는 이런 상태의 폭약을 만들게 됩니다. 슬러리 폭약은 1956년도 12월 달에 유타 대학의 쿡 교수와 캐나다의 파르남이라는 선생님이 암포 폭약의 내수성을 보완하고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게 슬러리 폭약입니다. 그래서 초암 폭약이 그 물을 흡수해서 발생하는 이제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다가 처음에 뭘 넣냐면은 가교제를 넣었어요. 이 가교제라는 게 뭘 얘기를 하냐면 구화검인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물엿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초안이 이제 이제 하얀색 알갱이였잖아요. 그 하얀색 알갱이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요. 물을 집어넣고 그 상태에서 물엿 같은 거를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점도가 높아질 거잖아요. 그 점도가 높아진 상태의 슬러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그 암포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 위력이 낮고 물을 흡수하니까 수공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둔감하니까 그 전폭약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둔감한 상태에서 폭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감제, 그러니까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TNT와 알루미늄 분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TNT는 예감제인데 알루미늄 분말은 발열제예요. 그러니까 열을 많이 발생시키게끔 넣는 첨가물이에요. 그래서 요 슬러리 폭약을 만드는데 이 쿡이라는 이 교수님이 연구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사업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마치 그 노벨 선생님이 그 폭약을 다이너마이트라는 상품명을 만들어서 판 것처럼 이 쿡 교수님도 아이레코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제 캐나다 이제 중서북부, 그래서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오른쪽에 이제 동북부 위쪽에 있는 데에서 굉장히 철광석 발파에서 사용되면서 큰 호응을 받습니다. 근데 이 폭약의 그 아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관념으로 보게 되면은 화약은 물이랑 완전히 그 어울릴 수 없는, 함께 있을 수 없는 화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쿡과 파르남이 만든 이 슬러리 폭약은 화약이 물과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전통적 관념을 깨트리면서 그 물이 들어감으로써 발생하는 열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감도가 낮아지고 이런 문제점을 예감제 TNT와 알루미늄 분말을 사용함으로써 그걸 해결을 한 거죠. 대신 이제 가교제, 물력 같은 것들을 이제 구화 건물 같은 걸 넣었고 이제 점도를 높이고 그 상태에서 물 속에 집어넣으면 얘가 무거워지니까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게끔 됐죠. 자, 근데 슬러리 폭약이 이제 많이 사용되었지만 슬러리 폭약도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슬러리 폭약이 그 기존 컨셉이 이제 초 안에다가 물을 넣고 가교제를 넣고 이제 알루미늄 넣고 TNT 넣고 이렇게 반죽하는 거잖아요. 반죽했는데 기본적인 컨셉이 화약에다 물을 첨가한다, 그리고 점도를 높인다 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겨울철에 얼어요. 겨울철에 얼겠죠. 그리고 온도가 이제 떨어지니까 0도씩, 특히 이게 서북부 쪽이면 이제 그 날씨가 추울 거 아니에요. 그 뉴욕 있는 그 근처니까. 그래서 폭발 속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폭발 속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이너마이트와 비교해갖고 폭발 속도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암포 자체가 이 폭발 속도가 2000m/s에서 4000m/s 정도의 사이이고,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가 한 7000에서 뭐 7500, 뭐 많게는 뭐 8000까지도 가게 되는데 폭발 속도가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이거 속도 자체의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게 만들어진 게 1961년 미국의 이제 커머셜 솔벤트사에서 어글리라는 사람이 이제 에멀전 폭약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에멀전 폭약은 뭐냐면은 앞에서 슬러리 폭약이 초 안에다가 물을 넣고 그 다음에 가교제 넣고 예감제 넣고 그 다음에 발열제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이거는 물을 넣는 게 아니라 물은 아주 조금 넣고 기름을 먼저 넣는 거예요. 기름. 그래서 요게 지금 위에 보시면은 그 약간 화장품 있잖아요. 이게 에멀전이에요. 그래서 버터라고 생각하면 되죠. 버터같이 이렇게 밍글밍글하게끔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틀란트사에서 슬러리를 포함하지 않는 에멀전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멀전 폭약이랑 슬러리 폭약이랑 두 개 다 기본 컨셉은 암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위력이 낮고 그 다음에 뭐 물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수공해서 사용할 수 없고 뭐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동시에 출발한 거예요. 동시에 출발. 근데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 중에서 슬러리 폭약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낮은 온도에서 얼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슬러리 폭약이 거의 죽었고 지금은 거의 다 에멀전 폭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에멀전 폭약의 기술이 완성한 앞에서 이제 개발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완성한 사람은 아틀란트사의 블럼이라는 사람이었고 1969년 6월에 블럼에 의해서 에멀전 폭약이 처음으로 특허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 몇 년인가요? 한 50년 정도 됐네요. 70년대니까 한 50년밖에 안 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에멀전 폭약이랑 슬러리 폭약이랑 두 개가 같이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승자는 에멀전 폭약으로 됐고, 이후에 에멀전 폭약이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돼요. 특히 이제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화제와 유화기 등에 대한 기술, 또는 내수성 에멀전 폭약, 또는 에멀전 폭약 안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배웠지만 GMB라는 걸 넣어요. 그래서 글라스 마이크로 볼론이라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자그마한 구슬이에요. 유리구슬. 유리구슬 같은 걸 집어넣고 밀도를 높인다거나 그렇게 해갖고 만듭니다. 그래서 아틀란트사에서 이제 소구경 뇌관 기폭용 에멀전 폭약과 지포장, 그러니까 종이로 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점도를 높여갖고 이제 종이로 포장할 수 있는 상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는 전 세계에 걸쳐 다이너마이트, 슬러리 폭약의 주요 수요를 대체해가고 있고요. 지금은 슬러리 폭약이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에멀전 폭약이 사용되고, 그러면 에멀전 폭약의 이제 앞에서 예감제로서 이제 TNT를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TNT 말고 글리세린, 그러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을 써요. 근데 앞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에멀전 폭약과 이제 슬러리 폭약이 있는데, 에멀전 폭약 자체에서 그 니트로글리세린을 넣는데, 니트로글리세린이 이제 7% 이상이면은 이름을 다이너마이트라고 부르고, 7% 이하로 쓴다 그러면은 이제 에멀전 폭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첫 시간에 보여드렸을 때 그 한화에서 만드는 뉴마이트 플러스 이런 것들은 슬러리 폭약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에멀전 폭약이에요. 다이너마이트라고 부르지 않고 에멀전 폭약의 종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을 한 거고요. 요 챕터는 끝나고 다음 시간에 화공품의 역사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약학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화약의 역사 중에서 초안 폭약 하면서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화공품의 역사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화공품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화공품에 대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총포화약법, 잠시만요. 정식 법령 명칭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약칭 총포화약법이라고 하는데, 이 총포화약법에서 정의를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이 총포화약법에서는 화약, 폭약, 화공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약은 어떤 물질을 추진적 역할을 하게끔 하는데 쓰는 것을 화약이라고 부르고, 폭약은 어떤 물질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 폭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화공품은 화약과 화공으로 가공을 해서 만든 것들을 우리가 화공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강의에서는 법령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화약과 폭약을 막 혼돈해서 쓸 건데, 여기서 말하는 화공품, 지금 요 수업, 요 강의 시간 내에서는 화약과 폭약을 좀 나눠서 쓸 거예요. 화약이라고 하면은 추진력 역할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포탄이 그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탄을 빵 쏴갖고 포탄이 이렇게 쭉 날아가는데, 날아갈 때 화약이 타면서 발생하는 가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스로서 얘네 물체를 밀어내는데 쓰여지는 거를 우리가 화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탄이 날아가서 떨어진 다음에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인마살상 같은 데서 어떤 가공물을 부시기 위해서 쓰는 거는 폭약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5.56mm 소총탄 있잖아요. 그래서 소총탄에 보면 앞에 이렇게 탄두가 있고 안에 화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뇌관이 빵 치면은 뇌관을 이렇게 땅 치면은 뇌관이 터지면서 요 앞에 있는 화약이 터지고 이제 탄두가 날아가잖아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화약이에요. 그런데 폭약이라고 하면은 수류탄 생각하시면 돼요. 수류탄은 간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어떤 무게를 뽀개는 거잖아요. 또는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크레모아 같은 게 폭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화공품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뇌관이에요. 뇌관 또는 뭐 폭죽, 그 다음에 뭐 신호탄, 조명탄, 그 다음에 연막탄, 이런 것들이 다 화공품이에요. 이거 말고라도 화약이 어디에도 쓰이냐면 의료용이나 아니면은 그 자동차의 에어백에도 쓰여요. 왜냐면 에어백 같은 경우에 빵 부딪히고 나서 가스를 순간적으로 확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약이 거기도 쓰이고, 의료용은 어디에 쓰이냐면은 그 요로 결석인가요? 그래서 요도에 돌멩이가 있어갖고 막히면은 그걸 화약으로 빵 터뜨려고 걔를 뿌기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화공품은 화약을 이용해서 가공한 물질들을 다 화공품이라고 합니다. 군에서의 화공품은 탄 종류들은 다 화공품이에요. 그래서 소화기탄, 뭐 40mm, 뭐가 있나, 40mm 이제 그 유탄 발사기, 뭐 5.56mm, 그 다음에 크레모아, 수류탄, 이런 것들 다 화공품이에요. 자, 그런데 화공품을 왜 얘기를 하냐면은 앞에 이제 화약의 역사에서 이제 그 흑색 화약을 배우고, 우리가 이제 다이너마이트 배우고, 초암 폭약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 폭약 배웠잖아요. 그런데 화약에서 이제 흑색 다이너마이트, 초암, 함수 폭약 세 가지가 큰 획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화공품의 발달이 없었으면은 얘네들은 같이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화공품 얘기를 해야 되는데 1867년과 1875년도에 노벨의 규조토 다이너마이트와 젤라트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산업용 화약, 즉 채광이나 토목공사에 굉장히 눈부신 발전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나머지 그 뇌관이나 아니면 뭐 발파기 같은 게 없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흑색 화약이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전쟁에서 쓴 다음에 산업용 폭약으로 넘어와서 흑색 화약도 탄광이나 아니면 이제 노천 발파에 쓰여졌었어요. 그래서 흑색 화약을 이렇게 덩어리를 놓고, 또는 이제 초반기에는 돌 밑에다가 화약을 이렇게 집어넣고, 사열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돌을 이렇게 넣고 이제 밑에를 판 다음에 화약을 집어넣고 도화선을 넣은 다음에 빵 터트리는 이런 것들도 화약에 사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도화선 화공품의 제일 처음의 시작은 도화선이에요. 근데 도화선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옛날에 갈대나 아니면 이제 대나무 같은 거를 반을 쪼개요. 그 다음에 그 안에를 파요. 판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판 다음에 그 빈 곳에다가 흑색 화약을 넣고 두 개를 감싸요. 그 다음에 얘를 실로 묶어요. 그러면 이제 화약이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만든 게 아주 초반기에 일종의 도화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1812년에 보면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손가락 굵기의 대나무를 반을 쪼개서 중간중간마다 파낸 다음에 흑색 화약을 넣어갖고 도화선을 썼다고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때에선 도화선보다는 도화관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현재 쓰는 도화선, 즉
여러분들이 이제 바닷가에 가갖고 폭죽놀이 할 때 쓰는, 그래서 모래 위에다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화약을 쓰잖아요. 이 화약을 쓰는 것들을 만든 게 지금 그거는 언제 만들었냐면 1831년도에 영국의 윌리엄 빅포드가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개발을 했고 지금 쓰는 이제 그 도화선을 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빅포드 도화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름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노벨도 자기가 만든 그 화약 이름을 다이너마이트라고 지었고, 그 다음에 그 1955년 그 안포 폭격 만들었던 아크레마이트 또는 뭐라고 말했다? 뭐 다이너마이트 껌 이렇게 붙였듯이 이 사람도 그 세이프트 퓨즈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상품명으로 팔았어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뭐 그리고 다시 뭐 수업 시간에 다루겠지만 실에다가 흑색 화약을 넣고 마실이에요, 말실. 그래서 실을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꼬은 다음에 중간에 화약을 넣고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감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흑색 화약이 이렇게 타면서 종이도 타고 흑색 화약도 타겠죠. 그러면서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금 도화선의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 불꽃이 얼마만큼 가느냐도 테스트해요. 그래서 도화선을 이렇게 두 개 두고 도화선이 불꽃이 막 이렇게 타고 오다가 이 끝에서 상대편 불꽃에 5cm 이상 띄어났을 때, 5cm 정도 띄어났을 때 여기 앞에 있는 도화선이 붙어야 돼요, 불이. 그 정도로 이제 불꽃이 일어나게끔 돼야지 앞에 있는 화약을 이제 태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도화선으로 처음에 이제 화약들을 많이 썼었죠. 근데 도화선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단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산업용 폭약을 쓰려면은 땅에다가 이렇게 그 구멍을 뚫는다 그랬죠. 이걸 천공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구멍을 뚫고 이 안에다가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을 넣건 흑색 화약을 넣건 화약을 채워요. 그 다음에 이제 도화선을 이렇게 두잖아요. 근데 얘가 사람이 불을 붙이다 보니까 도화선이 우선 그때 당시만 해도 기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본폭약까지 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구멍을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꽂아놨는데 잘 안되네요. 제가 하나 둘 셋 꽂아놨는데 여기다 폭약을 이렇게 넣었는데 밖에서 이렇게 와서 보다 보니까 얘 먼저 터지고 얘 먼저 터지고 얘 먼저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세 개 다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가운데 거 먼저 터질 수도 있고, 이런 단점이 생겼어요. 또 단점이 뭐가 있냐면 니트로글리세린을 여기다가 이제 부어갖고 또는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갖고 터트리는데 다이너마이트랑 암포 이런 것들이 되게 둔감한 폭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폭약으로 이 앞에 흑색 화약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흑색 화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끔 되죠. 도화선도 속도도 조절도 안 되지, 흑색 화약 많이 사용해야 되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벨이 그 뇌관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뇌관. 이 뇌관을 얘기를 하려면은 뇌홍이라는 물질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 뇌홍이 뭐냐면 한자로 뇌홍 그러면 번개할 때 번개에 뇌자를 쓰고 불구롱자를 써요. 그래서 뇌홍이란 이름에서도 잘 알듯이 잘 그 예측할 듯이지 번개같이 불꽃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뇌홍은 분자식에서도 보이겠지만 그 수은이 들어가 있고 CNO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머큐리 플루메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1803년 하워드가
발명을 했고요. 이 내용을 그 흑색 화약 대신 니트로글리세린 암석 발파용으로 사용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 때 니트로글리세린은 이제 도화선만으로 쉽게 기폭할 수 없었고,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을 갖고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용을 해서 뇌관을 만들어야지 터뜨린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은 그 오른쪽에 보면은 약간 뭐라 해야 돼? 그 콩가루, 땅콩가루라고 해야 되나요? 그 콩가루 색이라든지 인절미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요런 애들을 이제 그 하워드가 만들고, 이 하워드가 만든 걸 갖고 노벨이 뇌용을 이용한 뇌관을 만들게 됩니다. 뇌관. 자, 그런데 노벨이 뇌관을 만들기 전에 이미 1803년도에 그 퍼쿠션 캡,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용으로 총의 퍼쿠션 캡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퍼쿠션 캡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병뚜껑 같이 생긴 게 이 퍼쿠션 캡이에요. 이게 뭐냐면 위에 그림에 있는 이제 총이고, 요게 이제 총의 구조도인데 지금 제 그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일 텐데, 그 총에 보면 여기 밑에 여기는 보이시죠? 요게 흑색 화약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앞에는 구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승총에 보면은 요게 앞에 요런 애들로 갖고 흑색 화약을 채우고, 그 다음에 구슬을 넣고 다져요. 그 다음에 이 병뚜껑 같은 거를 위에다 올려놓고 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여기에 있는 해머 같은 애들이 와서 땅 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총에다가 이제 넣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가 빵 때리면은 여기 안에 있던 화약이 터지면서 불꽃이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요 안에 이제 그 약간 연두색이 있잖아요. 이 연두색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해머가 그 퍼쿠션 캡을 빵 때리면서 기계적 마찰 때문에, 기계적 충격 때문에 화약의 에너지가 가해지고, 여기서 에너지 때문에 화약이 타면서 불꽃이 밑으로 생기고, 불꽃이 생기면서 안에 있는 흑색 화약이 타고, 그 다음에 이 흑색 화약이 타면서 발생하는 가스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총알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노벨이 주석 관체, 이거 금속 관체를 사용한 뇌관을 만들기 전에 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머스켓 총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요 지금 뭐라 그럴게, 서부 영화에 보이는 머스켓 총인데, 머스켓 총에 그 퍼쿠션 캡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고, 이게 뇌관으로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단순히 그 금속 관체에다가 뇌용을 집어넣고 그 위에, 공중 위에다가 그 도화선을 넣은 거죠. 그러면 도화선이 이제 불꽃이 타고 들어와서 도화선의 불꽃에 의한 밑에 있는 뇌용이 타게 될 거고, 뇌용이 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스가 발생되면서 불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금속 관체가 깨지면서 그 밑에 있는 본폭약이 터지게끔 설계를 한 게 노벨이 만든 거예요. 1864년도에 이제 그 퓨즈 블라스팅 데토네이터라는 이름으로 발명을 하고 1867년도에 특허를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먼저 만들어져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공업용 뇌관에 제일 먼저 발명된 거고, 뇌관이 만들어지면서 뇌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이건 뭐냐면, 뇌용이 앞에서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뇌용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성분이 수은이에요. 근데 수은이 굉장히 몸에 안 좋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병 중에 이따이 병이라고 하죠. 아프다 병. 그러니까 내용의 중독성 때문에
뇌홍의 내용을 대체할 물질이 필요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1890년도에 쿠르스티우스가 아지화연을 만들게 됩니다. 이 아지화연은 납이에요, 납. 근데 납도, 교수님, 납도 몸에 안 좋고 수은도 몸에 안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수은보다는 납이 조금 덜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납이, 그러니까 수은을 사용한 뇌홍은 거의 사라지고 아지화연으로 대체하기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아지화연도 잘 안 써요. 지금은 DDMP라는 물질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쓰게끔 되는데, 어쨌든 그 1907년도에 독일의 뷰일러가 아지화연을 사용을 해갖고 뇌간의 특허를 등록하고 내용이 아지화연으로 대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반대인 것 같은데요. 아지화연이 내용으로 대치되는 것 같은데요. 바뀐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점점 안 쓰고 아지화연으로 쓰게끔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에 갖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몸에 해롭다는 단점도 있지만 뭐가 문제점이냐면, 얘가 일종의 사압 현상이 일어나세요. 이 사압 현상은 말 그대로 죽을 사자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죽는 압력이에요. 죽는 압력. 단순히 말하면 뭐냐면, 얘가 그 총에 쏘고 빵 터트렸는데 얘가 압력이 높으면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물질을 사용한 게 아지화연이고, 여기까지가 아지화연이고,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큰 관체에다가 그 뇌홍을 집어넣고 지금 그 도화선으로 이렇게 꺼낸 다음에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내용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으니까 얘의 화약들을 이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내용에다가 뭐 KCl O3도 넣고 RDX, TNT도 넣는 것들 넣습니다. 그런데 이 넣는 것들을 가지고 가면서 초반에는 내용 한 가지만 썼잖아요. 그 내용 한 가지만 쓴 거를 우리는 단일 기폭약 시스템 내관이라고 하고, 두 가지를 사용하는 구조가 생각되면서 이중 기폭약 시스템 내관, 그 다음에 세 가지 이상 쓰는 거는 다중 기폭약 시스템 내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요거를 이제 나누는 때에도 현대사회에서는 지금은 뇌관을 번호를 붙여요. 그래서 번호를 1번부터 8번까지 붙이고 있는데, 번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뇌관에 들어가는 화약의 양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위력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관 8호 뇌관 같은 경우는 내용 1.6g과 KCl O3 0.4g을 사용했는데, 고폭약을 확실히 기폭시키기 이제 부족해갖고 부스터도 필요해갖고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지금 아이고, 요 그림은 잘 안 보이네요. PPT 받아보시면 뇌관의 실제 그림 모습이 있고요, 사진이 있고요. 자, 공업뇌관이 이렇게 그 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용 뇌관이 갖고 있는 단점들도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은, 공업용 뇌관 자체가 그 앞에서 이제 주석관에다가 이제 뇌홍을 넣고 이제 도화선을 이렇게 꺼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뇌관 자체는 이제 어떻게 이제 개선을 많이 했어요. 뭐 안에 내용에다가 뭐 내용 폭분도 넣고 TNT도 넣고 뭐 RDX도 넣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넣고 조절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뇌관 자체에서 이 그 안에 들어가는 화약을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쓰는 게 도화선이잖아요. 근데 도화선 자체가 거리가 길면은 시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불을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사용한 게 전기내관이에요. 이 전기내관은 단순히 컨셉은 뭐냐, 요 안에 들어가는 화약에 불을
도화선이 아닌 전기 에너지로 사용해보자 라는 게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먼저 그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각선이 있고 점화옥이 있고 지연 요소가 있고 기폭 요소가 있고 첨장약이 있는데, 각선은 말 그대로 그 전선이고, 전선에다가 전류를 가하게 되면은 요 안에서 일어나는 뭐 불꽃이나 아니면 열에 의해서 점화옥이 불이 붙고, 점화옥이 불이 붙으면서 이제 기폭약이 터지는 시스템을 전기내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 1749년도에 이제 벤저민 플랭클린에 의해서 압착한 소량의 흑색 화약에 약간 간격을 두고 각선을 뽑은 다음에 전기를 통하면 두 전선 사이에 발생하는 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흑색 화약이 점화되고, 그때 발생되는 화염으로 인해서 흑색 화약이 점화시켰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830년도에 모지스 쇼가 플랭클린과 유사한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때 쓴 요 화약이 뇌산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를 통하면 기폭약이 폭발하면서 동시에 흑색 화약을 폭발시킬 수 있는 걸 만드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안에 그 기폭약을 하나로 쓰면은, 앞에서 배운 거 하나로 쓰면은 단일 기폭약 시스템이고, 첨장약은 뭐냐면은 기폭약과 본폭약 사이에 하나를 더 둔 거예요. 이걸 왜 뒀냐면, 기폭약만으로도 본폭약을 터트릴 수가 기폭약만으로 본폭약을 터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이에 에너지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든 게 첨장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 다시 배울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 앞에 점화옥을 터트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내관에서 전기 에너지를 쓸 때 스파크를 튀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스렌지에서 스파크 튀기실 때 이렇게 처음에 가스렌지 이렇게 딱 키면 다다다다다다닥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 그림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처음에 이 전기내관을 만들 때 사용하던 방법이고, 얘를 하이텐션 캡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 백열전구죠. 백열전구의 필라멘트 같이 만드는 게 로우 텐션 캡이에요. 이거는 그 두 가지 차이인데, 하나는 이제 전기내관을 할 때 이렇게 완전히 선을 닿지 않고 조금 거리를 뛴 다음에 아주 높은 볼테이지를 가하면은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스파크가 빡 튀기는 거고, 오른쪽 얘는 필라멘트의 두 선에다가 전선을 가하면 열이 가해지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내관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 때의 그때의 내관은 하이텐션 캡이었는데, 보기만 해도 높은 전압을 쓰니까 위험할 거잖아요. 좀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로우 텐션 캡을 쓰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쓰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전기내관을 뭐 나누는 방법들이 대가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점화옥에 들어가는 그 저항 사이로 나눈다고 하면 하이 텐션 캡, 로우 텐션 캡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전기내관이 꼭 만능이냐? 또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전기내관이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전기를 씀으로써 발생하는 단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산업용 화약은 이제 채광이나 채굴을 위해서 쓰게 되는데, 그 돌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화약을 집어넣고 위에다가 이제 뇌관을 꽂아놓고 이제 전기를 줘갖고 밑에 있는 본폭약을 빵 터트려야 되는데, 전기내관이 물에 있는 데서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기를 쓰다 보니까 이 밑에 만약에 구멍을 깊게 뚫어갖고 뇌관을 깊게 트면 여기도 안에도 수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터널 같은데 습기가 많은 데 있다고 하면은
합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기내관이 물에 있는 곳에선 또 되게 취약해요. 또는 뭐 이제 굉장히 전파가 큰 데들, 그 다음에 이제 번개가 치는 곳들에 있는 데서는 기폭하기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발명을 한 게 전기를 쓰지 않는 기폭 시스템을 만들자 라는 게 컨셉으로 나온 게 비전기식 내관입니다. 근데 사실은 비전기식 내관은 앞에서 그 노벨이 만들었던 주석 관체에 뇌홍을 넣고 도화선으로 불꽃을 튀기면서 만든 게 비전기식 내관이 아닙니까? 그게 비전기식 내관이에요. 그런데 도화선 말고 다른 것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 PPT 받아보셔서 한번 보세요. 그 금속 관체에다가, 금속 관체죠. 비어있는 금속 관체예요. 근데 비어있는 금속 관체에다가 바깥에 이 안쪽 내경에다가 HMX를 화약을 바르고 알루미늄이랑 코팅을 해요. 그러면은 관 안에 흑색 화약이 이렇게 얇게 도포된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뇌관을 빵 터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 금속 관체 안에 얇게 도포되어 있는 그 HMX가 타면서 화염이 생기겠죠. 그 화염으로써 기폭약을 터뜨리겠다는 게 비전기식 내관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내관, 비전기식, 그러니까 공업내관이 노벨이 공업내관을 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내관이 발명이 되죠. 그래서 전기내관이 발명이 되고 나서 단점이 있으니까 앞에서 노벨이 만들었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게 비전기식 내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HMX라는 화약을 바르고 화염의 불꽃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비전기식 내관의 시그널 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그널 튜브. 근데 비전기식 내관이 이거 한 가지냐?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허큐티튜 시스템이라고 해서 얘 말고 안에 그냥 가스로서 혼합용, 그러니까 뭐 수소랑 산소를 이용해서 혼합가스를 만들고 그 가스에다가 그 에너지를 주어갖고 불꽃을 형성하게 만들어서 기폭약을 터뜨리는 시스템도 있어요. 어쨌든 비전기식 내관은 노벨이 만들었던 공업내관에 도화선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전기내관이고, 전기내관이 물이나 아니면 낙뢰 같은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비전기식 내관인데, 비전기식 내관에는 뭐 두세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중에 그 HMX를 사용하는 게 시그널 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현재 그 독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안정성에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도 사용을 해요. 그런데 단점은 단가가 좀 비싸요. 전기내관에 비해서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얼마나 비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비싸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전기내관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물론 비가 올 때 이럴 때는 비전기식 내관을 쓰지만요. 자, 여기까지가 아마 수업이 끝인데, 오늘 배웠던 게 화공품의 발달, 화공품의 역사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화약의 역사에 대한 것은 수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화약에 대한 역사를 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앞에 학습했던 거를 조금 되돌아보면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메테우스 다음에 무슨 우리가 이제 활비비 얘기를 했었죠. 그거 얘기하면서
흑색 화약이 만들어지는데 연단술사, 연금술사 얘기를 했었고, 중국에서 만들어지면서 무경총경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었던 게 로저 베이컨 얘기를 했었죠. 로저 베이컨 얘기를 했었고, 로저 베이컨 얘기 끝나고 나서 산업용 폭약으로 넘어오면서 다이너마이트를 얘기하기 위해서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세린 얘기를 했었고, 초암 폭약 얘기했었죠. 근데 초암 폭약 얘기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다시 슬러리 폭약, 그 다음에 에멀저 폭약인 함수 폭약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함수 폭약을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함수 폭약이래. 화공품 얘기를 했었죠. 화공품 얘기하면서는 도화선과 공업내관, 전기내관을 이용했었어요. 화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역사적 발전들이 결국은 어떤 과학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갖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나온 제품들이 이런 거고, 이런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약의 역사들은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화약의 기본이 되는 공학적 지식을 배울 텐데, 그 지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했던 것들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소와 폭발을 배우면서 화약의 기본이 되는 연소 이론들, 연소공학 이론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